피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덩어리 4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불두시프가 여행 중에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권하자 그녀를 경멸하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깨끗이 먹어치운다. 토트에 도착한 일행은 프로이센 장교의 검문을 받고 장교는 불두시프를 따로 부른다. 10분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돌아오지만 그들은 다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한다. 모두들 피곤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루아조는 여러 가지 관찰해온 터라 아내를 잠자리에 들게 하고는 열쇠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귀를 댔다 하면서 이른바 복도의 비밀을 엿보려고 하는 중이었다. 흰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두른 파란색 잠옷을 입어서 더욱 뚱뚱해 보이는 불두시프가 촛대를 들고 복도 끝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자 옆방문이 반쯤 열리고 몇 분 후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코르뉴대가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루아조는 불행하게도 말은 듣지 못했으나 마지막에 언성을 높였기 때문에 몇 마디 주워들을 수 있었다. 이것 봐, 당신 바보야? 당신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잖아, 안 그래? 절대 안 돼요. 전 아무 데서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모르시겠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왜? 대체 이유가 뭐요? 왜라뇨? 정말 이유를 모르세요? 프로이센 군이 같은 지붕 밑에 있어요. 어쩌면 바로 옆방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기 가까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애무를 받지 않겠다는 애국심 강한 창녀의 태도가 꺼져가는 그의 위험을 일깨웠는지 그는 포옹만 하고서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출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마차는 덮개에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말도 마부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한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어찌된 일인지 마부는 알고 있겠지요. 이러고 있지 말고 마부를 찾아보죠. 외양간으로 사료 창고로 마부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을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마부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을의 술집에서 장교의 당번병과 다정하게 식탁에 앉아있는 마부를 찾았다. 백작이 따지듯 물었다. 8시에 말을 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랬습죠.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지시를 받았습니다요. 어떤 지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차에 말을 매지 말라고 하던걸요. 누가 그런 지시를 했나? 프로이센 사령관이요. 어째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전 말을 매지 말라고 해서 매지 않은 것뿐입니다요. 사령관이 직접 말했나? 아니요. 여인숙 주인이 그의 지시라면서 전해주었습니다. 언제?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랬습죠.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여인숙 주인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녀가 막았다. 안 됩니다. 천식 때문에 10시 이전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 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깨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우리가 직접 그 사령관이라는 자를 만납시다. 그 사람도 이 여인숙에 묻고 있으니 말이요. 하지만 그가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들은 자기들 방으로 다시 올라가서는 재미없는 일들로 시간을 보냈다. 코르뉴대는 커다란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부엌의 벽난로 아래 앉아 파이프를 꺼냈다.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만큼이나 그 파이프에도 경의를 표했는데 그건 마치 파이프가 코르뉴대에게 사용됨으로써 조국에 봉사하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아유, 답답하다. 저린 다리를 좀 풀 겸 산책이나 해볼까? 저 사람 산책이라는 건 핑계일 테고 마을 주류 소매상인들에게 포도주를 팔러 가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판이라는 게 워낙 요지경숙 같으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백작과 공장 주인은 프랑스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오를레앙당의 존재를 믿었고, 다른 사람은 미지의 구원자, 모든 게 절망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영웅을 믿었다. 혹시 뒤 게클랭이나 잔다르크 같은 사람은 아닐까? 황태자가 그토록 어리지만 않았더라면. 코르뉴데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폴랑비 씨가 나타났다. 곧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2번, 3번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장교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여행자들 마차에 말을 매지 못하게 하시오. 그들은 내 명령 없이는 떠나지 못하오라고요. 그것뿐이요.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장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프로이센 장교는 점심을 먹고 한시경의 면담을 허락했다. 백작과 카레라 마동, 루아조 3사람은 여인숙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장교는 안락 의자에 기대앉아 벽난로 위에 발을 올려놓고 긴 사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장교는 인사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승리한 군인에게서 의뢰 볼 수 있는 비열함을 역력히 내보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우린 떠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허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하지만 총사령관께서 우리에게 DF에 도착할 수 있는 출발 허가증을 교부해 주셨다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가혹한 조치를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요. 그뿐이요. 내려들 가시오. 3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왔다. 비참한 오후였다. 그들은 목숨을 다시 사기 위해서 이 무례한 군인의 2 손에 금화가 가득 든 돈자루를 쏟아붓도록 강요당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밤이 되자 두려움은 한층 더해졌다. 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고 할 때 폴랑비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이센 장교가 엘리자베트 루세 양에게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볼드쉬프는 얼굴에 핏기가 가신 채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 비열하고 더러운 프로이센 놈팽이에게 말하세요. 난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요. 알겠어. 그렇게 전하리다. 뚱뚱한 여인숙 주인이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프로이센 장교를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밀을 알아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다. 그 작자가 뭘 원했냐고요? 그놈이 뭘 바라냐고요? 나와 함께 자고 싶다는 거예요. 뭐야? 이런 비열한 놈! 코르뉴데는 식탁 위에 사납게 맥주컵을 내려놓다 컵을 깨뜨렸다. 그 비열하고 난폭한 군인에 대한 비난의 아우성이 분노의 한숨이 일고
그녀에게 강요된 희생의 일부분을 저마다 강요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저항을 위해 모두들 모였다. 백작이 흥분하며 말했다. 그 자들은 옛날 야만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야만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하겠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그런 놈은 무시하는 게 더 나아요. 부인들은 볼드슈프에게 격렬하고도 다정한 동정을 표시했다. 식사 때에만 나타나는 수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 분노가 가라앉자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은 채 모두 깊은 생각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막연한 희망과 출발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또 하루를 이 끔찍한 여인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들은 여전히 마국간에 있었고 마부는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은 침울했다. 볼드슈프에 대해서는 어떤 냉담함 같은 게 생겨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일행에게 어떤 놀랍고도 좋은 일을 마련해 주기 위해 그 프로이센 장교를 남몰래 찾아가지 않은 이 창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다. 답답하고 지루한데 마을 근처로 산책을 나가는 게 어떻겠소? 코르뉴대와 수녀들을 제외하고 몇 안 되는 일행이 산책을 나갔다. 날로 더해가는 추위는 혹독했다. 네 여자는 앞에서 걸어갔고 세 남자는 약간 뒤떨어져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루아조가 갑자기 물었다. 백장님, 저 창녀가 우리를 언제까지 여기 남아있게 할 셈일까요? 한 여자에게 그토록 괴로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건 그녀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백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프랑스군이 디에프를 거쳐 공격적인 복귀를 하고 있다면 이곳 도트에서 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죠.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걸어서 도망가는 게 어떨까요? 이 눈 속의 여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우리는 곧 추격을 당해 10분도 안 돼서 다시 잡힐 겁니다. 군인들의 처분대로 포로가 돼서 돌아오겠지요. 백작의 말은 사실이었다.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길끝에서 장교가 나타났다. 지평선을 이루는 눈 위에 군복을 입은 키가 크고 마른 장교가 나타났다. 장교는 부인들의 곁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했다. 그러나 모자를 벗지 않았고 남자들을 멸시하듯 바라보았다. 볼드슈프는 귀까지 빨개졌다. 결혼한 세 여자는 그 군인이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창녀와 함께 있는 걸 그에게 보이게 된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게 애석하네요. 제가 많은 장교들과 친분이 있다는 건 아시죠? 한번 척 보면 어떤 군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멋진 경기병일 것 같네요. 다음 날 볼드슈프가 세례식을 보기 위해 성당에 가려고 여인숙을 나섰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며 의자를 바짝 끌어당겼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아조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장교한테요. 볼드슈프만을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떠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폴랑비 씨가 심부름을 맡았으나 그는 곧 내려왔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그 프로이센인이 내쫓아버린 것이다. 자기 요구를 들어주기 전엔 아무도 절대 떠날 수 없답니다. 그러자 루아조 부인의 그 상스러운 기질이 드러났다. 여기서 늙어 죽을 순 없어요. 그 창녀는 모든 남자들과 그 짓을 하는 게 직업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루앙에선 만나는 사람이면 모두 마부까지도 받아들였대요. 정말 놀랄 일이죠. 정말요? 지금 우리가 곤경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 풋내기가 얌전을 빼고 있게 그냥 둘 순 없죠. 그럼요. 난 그 장교가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여기 우리 세 사람이 더 마음에 들었을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유부녀를 존중하기 때문에 창녀에 만족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는 지배자예요. 우리를 겁탈할 수도 있다고요. 두 여자가 흠칫 몸을 떨었다. 예쁜 카레라마동 부인의 눈에서 두려움의 빛이 스쳤다. 마치 자기가 장교에게 강제로 겁탈을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성난 루아조가 말했다. 그 하찮은 여자의 손발을 콱 묶어서 그냥 넘겨줍시다. 그 여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요. 3대에 걸쳐 대사를 지낸 가문 출신인데다 외교관 기질을 타고난 수완이 좋은 백작이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 덩어리 3부를 마칩니다.